네, 오늘의 티. 얼마 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구. 이 남기고 간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어떤 개념인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욱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대국이 끝나고 난 뒤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건 사실이죠. 네네,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금.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일단 인공지능 개념부터 좀 짚고 가죠.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사실 6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앨런 튜닝 박사라고 그 사람이 암호를 풀다 보니까 너무 경우의 수도 많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이 패턴을 학습해가면서 암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 내용이었습니까? 네네. 기계가 이제 튜닝 머신인데, 야, 이게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 예. 그 결과만 가지고 이게 지능이 있는 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뭐죠? 그게 이미테이션 게임이에요. 그분이 이 머신러닝 쪽에 초기에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그래요. 결국은 인간의 두뇌를 흉내냈다는 얘기인데 인간의 두뇌에서 어떤 부분을 흉내냈느냐, 그걸 어떻게 기술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겠어요. 뭔가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을 기술해 놓은 게 알고리즘인데 네. 풀어내기만 하는 걸 기술해 놓으면 딱 그 패턴에서 벗어나면 예.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인공지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학습할까에 대해서 정리한 게 머신러닝이라는 학문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머신러닝은 하위 개념이에요? 네네. 그 안에 하나의 요소인 거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 학습하는 방법도 크게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미지만 보았을 때는 컴퓨터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개야. 이게 개야. 이건 개야. 음. 이것도 개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개를 예, 보여주는 예. 거죠. 그러고 나서 고양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이건 개가 아닌데? 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개고 고양이고 계속 데이터를 밀어 넣는 거예요. 계속 밀어 넣으면 컴퓨터가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따로 모으는 거죠. 모으겠네요. 분류하겠네요. 이런 애들 모아놨는데 얘가 뭐니? 어. 개야. 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분류는 개구나.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방식과 사람이 안 들어가는 예. 그런 학습 방법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거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기술들이 가능한 겁니까? 그 사람의 그 뇌 같은 경우에는 예. 10의 18승 정도의 비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가 이제 10의 15승 정도 되니까 뭐 웬만한 컴퓨터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컴퓨팅인데 그렇죠. 그걸 흉내내기 위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신경망 이론이라고 하죠. 신경망 이론. 그리고 그걸 흉내낸 컴퓨터가 신경망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 하드웨어만 좋으면 안 되니까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영역으로 이제 계속 기계가 최적화되기 시작합니다. 학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하고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려면 자연어 분석, 그다음에 또 사람이나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비전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미 우리 생활에 와 있다, 사용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자, 먼저 이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나 예. 인터넷 주소만 바꿔도 또 다른 메일로 분류되거든요. 예. 그래서 메일 자체의 어떤 패턴을 보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팸 메일에 이런 건 스팸 메일이야 라고 학습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스팸 메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인데요. 검색 엔진에서 이미지 검색을 한다. 전투기가 있고 뒤에 하늘 배경이고 각도는 한 45도다. 한 대를 찾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종이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그 밑에 비슷한 종류의 사진들이 쫙 나옵니다. 이건 머신러닝에 의해서 이미지를 미리 다 분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데이터를 공부시켜놨다. 그렇죠. 검색 엔진 자체는 인터넷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미리 어디에 저장해 놓고 예. 검색을 하면 저장된 데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에 있는 사진들을 미리 머신러닝으로 다 학습을 해놓는 거죠. 예. 다른 말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기계 학습을 하고 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티타임을 검색을 해보면요. 요거 하는 티타임. 요거 많이 검색됩니다. 요거. 이게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학습을 시키려면 많은 데이터를 줘야 돼요. 많은 데이터. 네네. 돈을 좀 주면 어떻게 학습이
네. 글쎄요, 그건 좀 알겠습니다. 또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언어 번역이 있거든요. 번역 있죠, 번역. 예, 예. 번역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 시대나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언어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상황을 계속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해석돼라고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통역, 번역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이제 뭐 SNS에서 사진 같은 거 올리면 뭐 이게 누구다 추정해 주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세돌 구단 사진을 올렸더니 이 티타임에 이제 한 번씩 출연하는 유재석 기자라고 딱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오류가 있겠네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는 머신러닝 기술인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에 대한 지문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말이죠. 업무 영역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까? 타코마 고등학교라고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예. 그 졸업률이 55%밖에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뭐 보면 선생님이 아니라 거의 우피골드 보고 가서 오 해피데이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였죠. 근데 머신러닝 기술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죠. 각각의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적들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선생님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그런 컴퓨터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졸업률이 75%까지 올라갑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또 의료 쪽에 또 사용되는 네. 사례들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환자를 계속 관찰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또 풍부한 또 의료 지식들 그걸 또 계속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역시 중간에 머신러닝과 그리고 또 자연어 학습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몇 번 환자 상태가 어떤데 어떤 약을 처방하면 좋을 것 같아. 과거에 이러이러한 약품을 처방을 했더니 이렇게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사례는 또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요즘에도 한국에도 지금 큰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네. 건물이 커지면 안에 엘리베이터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고장나기 전에 수리를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중요 부품들의 센서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이상 증상의 데이터를 계속 머신러닝을 했더니 A, B, C의 어떤 수치가 나오면 고장날 확률이 30%. 내일쯤 고장 날 거야 라고 이제 막 쌀 뿌리고 자기가 예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사례 뭐 있죠? 일본은 사례인데요. 예. 암소에 예. 발에다가 발찌를 채웠어요. 발찌. 그냥 간단한 진동 센서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암소가 이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가임기가 되면은 운동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따로따로 기르다가 그때 되면 이제 건장한 소를 데리고 가서 짝짓기를 시키는 거고 그걸 했더니 일단 가임기를 확인하는 작업은 거의 95%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실제로 임신에 성공하는 건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공지능이 암울한 미래를 얘기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윤리입니다. 윤리. 알파고도 딥마인드가 구글에 이제 인수될 때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최종 판단까지 하게끔 내버려 둬야 되냐에 예.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뭐 구글의 뭐 자동차 이런 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뭐 여기에 4명 있고 여기 1명 있는데 누구 한 명을 쳐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저건 쪽을 칠 거냐? 근데 또 이 한 명이 만약 임산부다. 그럼 또 4명을 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뭔가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인공지능이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다. 지금 당장 뭐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보십니까? 모바일 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ICT 혁명 그게 뭐 제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제5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산업이나 아니면 뭐 장치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까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해서 또 산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사물 인터넷 또는 스마트 시티 이 결국 다 센서의 문제잖아요. 이 센서에서 주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판단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 판단하는 것 그 역할들을 인공지능이 하면 사람은 좀 더 편의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의 정신이지 않을까. 홍익 인간의 정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네, 이 갑자기 홍익 인간의 빨개지네요. 정신,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이념을 말이죠. 티타임에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생활 속 그리고 비즈니스에 이미 적용돼 있다. 준비해 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